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은행 예금도 있을 거고요. 이런 그룹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집과 그리고 렌탈 주택 같은 것들, 상업용 임대 주택 같은 것들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부동산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을 빨리 좋은 집을 사가지고 빨리 다운페이를 다 맞춰가지고 원금을 다 갚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집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부동산이 안 좋다고. 부동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데 구성을 맞춰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1년에 10,000불씩 원금을 갚아요. 그러면 10,000불씩 원금 갚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금 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세금을 더 냅니다.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를 적게 내죠. 이자는 세금 공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금 공제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의 원금을 절대로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집의 원금을 전혀 갚지는 않고 그 10,000불 원금 갚을 돈을 내 IRA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IRA를 갖다 넣었으니까 세금을 세이브해 주겠잖아요. 한 30% 한번 해보죠. 10,000불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자리에서 3,000불을 나한테 세금을 세이브해주는, 세금을 리펀드를 주더란 말이죠. 은행 이자로 따지면은 선이자 30%입니다. 10,000불 갖다 집어넣었더니 3,000불 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원금을 세금 공제 하나도 못하면서 갖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집에 원금은 절대 갚지 않지만은 IRA에다가 1년에 10,000불씩 갖다 집어넣었더니 사실은 7,000불만 넣었는데 10,000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선이자 30%를 받는 거니까 이게 3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차이가 복리로 불어나겠죠. 복리로 불어납니다. 은퇴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나 집 50만 불짜리 있는데 그 집이 이미 다운페이가 다 끝나가지고 나는 다 갚았어. 나는 졸업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50만 불 다 갚았어요. 정말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이 깡통주택이에요. 50만 불짜리인데 융자가 60만 불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IRA는 150만 불이 쌓여있어요. 세금을 세이브하고 복리로 불어나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 그렇다고 집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집은 추억이잖아요. 그죠? 집이 있는 거 좋죠. 그러나 이게 포트폴리오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 올인하지 마라. 저희 클라이언트도 지금 한 1,500명 되십니다. 직원 16명이나 돼요. 1,500명 되는 그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보시면은 한국 분들은 은퇴했을 때 부동산 자산이 90%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이 90%고 파이낸셜 에셋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이 한 40% 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에셋이 한 60% 돼요. 미국 사람들은 은퇴했을 때 401k, IRA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그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하는데 갖고 계신 평균 자산이 파이낸셜 에셋이 한 40만 불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쌓아놓은 것도 사실 40만 불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 분들은 어떠냐? 굉장히 적어요. 소셜 시큐리티, 집, 끝.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그룹이, 첫 번째가 부동산인데 두 번째 그룹이 IRA 401k 세금 우대 은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IRA만 알고 계시잖아요. 1년에 7,000불 갖다 집어넣는 거. 예를 들어서 내 비즈니스에 401k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디파인드 베네핏이라고 하는 펜션 플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맘먹고 갖다 집어넣으면 1년에 20만 불도 들 수 있어요. 남편이 20만 불, 와이프가 20만 불 갖다 집어넣으면 40만 불이죠. 40만 불이 세금 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수입은 60만 불인데 40만 불 갖다 집어넣으면 난 세금 2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일반 재정자산, 그러니까 파이낸셜 에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 파이낸셜 에셋은 한국 분들이 여기에 너무 약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생명보험 이런 부분이 되게 적은데
라이프 인슈런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인슈런스 에이전트 친구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한두 개 갖고 계신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니티 같은 것도 평생에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평생에 한 번은 어니티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산을 나중에 은퇴하시게 되면 언젠가 어니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쓰기 싫거든요. 나 돌아가실 때까지 따박따박 한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주는 거를 원하세요. 나이가 70이 넘어가시고 80이 넘어가시면 부동산 투자 같은 거 머리 아프게 신경 쓰기 싫고 주식 같은 데 들어가지고 R&D 하느라고 맨날 에이전트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가는데 그 가는 때가 하필이면은 이자율이 되게 낮을 때에 가시면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이자율이 지난 20년 동안 제일 높을 때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알고 계시는 어니티 에이전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소셜 시큐리티죠. 소셜 시큐리티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한번 장표를 만들어 봤어요. 우선 소셜 시큐리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하고 많이 달랐죠.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안 보내줘요, 요즘. 직접 가가지고 프린트를 받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온라인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거 매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아무도 안 하세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시고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나 얼마 받아요? 아, 그거밖에 못 받아요. 끝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계획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은 나이가 62세부터 70세 사이에 은퇴를 하게 돼 있는데 62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1177을 받는 것이고 67에 은퇴하면 2600불이고 70이면 3300불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낸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내. 1년에 연평균 한 7, 8만 불씩 35년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67일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67일 때가. 그게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62세에 은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70세에 은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70에 은퇴하시라고 누구한테든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67보다 전에 은퇴하게 되면은 금액이 줄어든 채로 평생 동안 받는 겁니다. 엄청 줄어요, 저게. 그래서 62세에 은퇴하셔서 좀 미리미리 받고 싶은 사람들은 62부터 은퇴해가지고 매년 받는데 그게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해보는 때가 나오기 시작해요. 67에 은퇴할 걸. 그럼 더 좋았었는데. 그럼 그 기준이 얼마냐면 한 78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78세가 되면은 62세부터 은퇴해가지고 미리 받았던 효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78이 되면. 78보다 더 오래 사시면은 그때부터는 67에 은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78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평균의 통계를 믿으세요. 평균의 통계를. 남자들은 83세에 돌아가시고요, 미국에서. 여자분들은 86세에 돌아가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사세요. 특히 한국 여자분들은 어메이징하게 오래 사십니다. 네. 훨씬 더 오래 사세요. 무조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은 특별히 뭐 지병이 있지 않는 한 70에 은퇴하시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칼슘도 많이 받으니까. 78보다 넘어 살기만 하면 남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그림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 구글에 가도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여러분들 1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 내면은 나는 졸업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35년입니다. 10년 동안 내면은 받을 자격은 생겨요. 그러나 내가 은퇴하고 나서 받을 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지난 35년 동안 냈었던 거를 평균해가지고 계산을 냅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평균. 나누기 35를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35년 동안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35년 동안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민 1세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15년, 20년 정도 일을 하십니다. 근데 나누기 35를 해봐요. 그러면 연평균 근로소득이 굉장히 작죠. 내가 10년 동안 1년에 10만 불씩 보고를 했어요. 나 10년 동안 10만 불 보고 했으니까 은퇴하면 꽤 많이 받겠지. 나누기 35 해보세요. 10만 불 곱하기 10 나누기 35 하면 1년에 3만 불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기껏해야 1000불 받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35년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35년.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35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고했었던 근로소득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4만 불, 어떤 사람은 6만 불, 어떤 사람은 10만 불, 한 14만 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많은 사람은 16만 불인 경우도 있어요. 16만 불이 중요합니다. 16만 불 넘어간 사람은 더 이상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를 않아요. 거기까지만 냅니다. 근로소득 30만 불이라도 16만 불까지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근로소득을 더 많이 보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뭐냐? 한 달에 1,000불, 2,000불, 3,000불, 4,000불 이거는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받는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1년에 8만 불씩 35년 동안 근로소득을 보고를 했었던 사람은 쫙 올라가 보죠. 요 점이죠. 요 점에서 쭉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한 2,700불 정도? 은퇴하고 나서 2,700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그런 연금이 이 세상에 없죠. 인플레이션 자동으로 올려주는 그런 연금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보상해주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이 직선이 이 빨간 선을 보면은 이게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꺾이잖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더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플랫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냈었던 거, 내가 지금 냈었던 거에 비해서 은퇴하고 나서 평생 동안 받을 돈이 4배나 되는 사람이에요. 4배.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1,000불 냈어. 소셜시큐리티 1,000불 냈어요. 그럼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3,000불을 보태줍니다. 4,000불을 만들어줘요. 4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1,000불을 지금 내면은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3,000불을 보태줘가지고 4,000불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4,000불을 계속 인플레이션만큼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불 냈더니 그 자리에 3,000불을 보태주면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 300%죠. 선이자 300%를 나라에서 보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인플레이션만큼 키워줍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죠? 받기 시작하는데 맨날 똑같은 돈 받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그만큼 계속 올려줍니다.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또 엄청나게 남는 거예요. 선이자 300%면은 크레딧 카드 빚이라도 저 가지고 갖다 넣어야 되겠죠? 소셜 시큐리티를.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평균 15,000불 35년 동안 보고한 사람. 나는 그거보단 많이 했겠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클라이언트들 보면 한 1,000불에서 1,200불 정도가 한국 사람들 평균입니다. 그 정도가 평균이에요. 몇 살 때 받는 거예요? 67이라고 67도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4배고요. 여기는 1.4배예요. 두 번째 점. 그럼 이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내가 그동안 35년 동안 얼마 보고했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20년 전에 내가 3만 불 보고했는데 그게 지금 돈의 가치로 얼마일까? 그건 더더욱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뭘 아시면 되냐면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여기 67세에 받는 돈, 요 돈을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요걸 다운을 받아보시란 얘기예요. 아니면 가가지고 프린트를 받아보시란 얘기예요. 67세에 여기 은퇴했을 때 받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2,600불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아직 요 존에, 존 2에 있구나, 나는. 그쵸?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받을 돈이 2,790, 2,800불 정도 되죠, 평균? 2,800불보다 더 많더라. 그럼 손해보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 요 세 번째 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냈었던 거에 0.6배밖에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내가 지금 1,000불 냈더니 나라에서 거기서 400불 뛰어가가지고 600불을 만들어요. 40불을 일단 띄는 거예요. 40%. 띄고 나서 그 600불 있는 거를 그래도 인플레이션만큼 올려주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40% 띄었잖아요. 선이자로 뛰어간 거예요. 그거 어디다 갖다 썼을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태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포인트예요. 이거보다 넘어가면 손해보시는 거고요.
그 앞쪽에서는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프 칠 때 가운데 딱 맞으면 기가 막히게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죠. 스위트 스팟. 그거 여기에요. 나 은퇴했을 때 받을 돈이 얼마냐? 2,800불 써 있으면 제일 잘 사신 거예요. 제일 잘 사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잖아요.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소셜시큐리티 한 번도 안 냈는데 우리 남편이 받을 돈의 절반을 나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셨으면 지금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남편도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1년에 1,000불씩 내고 나도 1년에 1,000불씩 냈어요. 그러면은 둘이 비슷하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남편이 받을 거에 절반을 내가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근로소득으로 쌓아놓은 거를 받는 게 좋을지, 당연히 내 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절반보다. 둘이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좀 생각을 바꿔서 둘 중에 한 명한테 몰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불 쌓아놓지 말고 한 사람한테 2,000불을 갖다 쌓아줍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그 2,000불 쌓은 사람의 절반에 대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불을 낸 게 아니라 마치 3,000불을 넣은 것처럼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군데다가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혼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10년만 같이 살면 돼요. 네. 10년만 같이 살면은 이혼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X가 3명이야. X가 3명 있어요. 전 남편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남편들하고 다 내가 10년씩 살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돈의 절반을 내가 받으면 되겠죠. 3명한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될 거예요. 제일 많은 거 받으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내가 능력자래 가지고 수입이 되게 많고 35년 동안 굉장히 세금 보호를 많이 했어. 근데 내 X가 3명이 있어요. 그럼 그 3명이 내 거의 절반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셋이 나눠 가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거의 절반을 다 받습니다. 요걸 잘 이용하면은 평생 동안 10년 살고 이혼하고 10년 살고, 성당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평생 한 5명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고 할 수가 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힘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요 존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집어넣으면 내가 1,000불을 갖다 넣었더니 나라에서 3,000불을 보태줘가지고 4,000불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선이자 30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우아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내가 받는 거에 절반이 자동으로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1,000불 내가도 4,000불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 쌓이나요? 2,000불 쌓이죠. 그러면 절반. 그러니까 내가 1,000불 냈더니 6,000불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선이자 500%입니다. 그쵸? 굉장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1.4배라고 했죠? 1.4배. 1.4배니까 선이자 40%예요. 내가 1,000불 갖다 집어넣었더니 나라에서 400불을 그 자리에서 보태줘가지고 1,400불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생 동안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40%가 작아요, 여러분? 선이자 40%가 작은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집에서 놀고 계시면은 내가 1,400불일 때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 절반, 그러니까 700불이 쌓여요. 그게 합치면 2,100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110%. 선이자가 내가 1,000불 넣었더니 2,100불이 쌓이니까 선이자 110% 받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평생 보장해주고 앞으로 계속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봐가지고 내가 받게 되는 연금이 은퇴하고 나서 받는 연금이 만약에 한 1,500불 정도 되더라. 그럼 지금 더 넣어도 되겠네. 더 넣어도 효과가 굉장히 좋게 쌓이겠네. 내가 받을 돈은 1,500불인데 우리 집사람 거 보니까 300불밖에 안 되네.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내가 받는 1,500불의 절반을 받으면 되는 거지 300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750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자꾸 쌓아놓으면 내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것도 절반씩 계속 올라가겠네.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안 늦으셨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이분이. 900불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더 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70이 넘어도 됩니까? 됩니다. 35년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한 시간이 11년밖에 안 됐으면은 35년 채울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35년이 이미 됐어도 또 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많이 냈었던 35년만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민 1세가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처음에는 세금 보고 잘 안 하잖아요. 굉장히 작게 하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나중에 보고한 거는 뒤쪽에 뭐 한 20년만 많이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35년이 이미 됐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더 많이 내시면 더 쌓일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생 보장되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효율은 너무 좋은데 금액이 너무 작더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냈었어도 은퇴하고 나서 1년에 뭐 한 달에 2,700불, 2,800불, 1년에 3만 몇천 불, 이걸 어차피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걸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것부터 먼저 챙기긴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참고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600불 받습니다. 한 달에. 저거 받아서도 못 살아요. 어차피. 허즈번 와이프가 둘 다 닥터인데 두 분이 뭐 35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냈다. 그랬을 때 받는 게 이거 곱하기 2배니까 한 달에 7,000불 세금 또 떼야 되잖아요. 한 6,000불. 그걸 어차피 닥터가 한 달에 6,000불 가지고 생활이 계속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여기 뭐 있고 주거용 주택 있고 임대주택, 라이프 인슈런스, 어니티 저 정도까지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퇴했을 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이쪽은 좀 다른 얘기예요. IRA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401k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에, 그건 미국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에다가 내가 401k 만들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401k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IRA, 이거 401k라고 하는 거가 IRA 섹션 넘버예요. 401K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조항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원래는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직원들한테 그 좋은 혜택을 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니멈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월급에서 뛰면 한 3% 보태주는 거 그거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내가 내 비즈니스에다 할 때는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놓어도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너들도, 본인들도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제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401k는. 뭐, 심플 IRA, SEP IRA 이런 것도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401k가 그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가보면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Profit Sharing 1년에 1인당 한 5만 불, 프랙티컬하게 봤을 때 한 5만 불까지 넣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하면 한 10만 불 넣을 수 있어요. DB 플랜 1년에 28만 불 넣을 수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20만 불짜리는 많이 봤어요. 부부가 합산해가지고 20만 불 갖다 해가지고 40만 불 넣으시는 분들 제 클라이언트 중에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플랜을 180개 이상 셋업했어요.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회계사가 셋업한 거 다 합친 것보다 적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갖다 집어넣고 세금 공제할 수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금. 여러분들 세금이 저한테 갖고 와서 손님들이 물어보세요.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율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35% 내는 거고요. 수입이 아주 적은 사람은 12% 냅니다. 이게 세율이니까 나는 몇 프로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24% 같지만은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다 내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다시 해서 면적이 세금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20만 불을 벌더라. 그럼 20만 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면적을 곱한 거가 내 세금입니다. 면적이 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은 저기 있고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조금 깔짝깔짝 올라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그것도 조금씩 저 뒤에도 있어요. 37%. 조금씩 올라가요. 갑자기 점프하는 데가 2포인트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점프를 해요. 그래서
요 포인트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요. 요 포인트에서부터 요 포인트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인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득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리타이먼트 플랜을 많이 권유를 했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니까 세율이 높으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은 요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오바마 케어. 여러분들 오바마 케어 갖고 계신 분들 꽤 될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바마 케어 듣는 사람이. 오바마 케어가 헬스 인슈런스인가요? 아니면 세금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세금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거잖아요. 수입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내잖아요. 세금이에요.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세금이에요, 이건. 세금인데, 그러면 세율이 있겠죠? 세율이 몇 프로냐면은, 이거 옛날에 25%였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8에서 18% 정도 됩니다. 변해요. 근데 오바마 케어가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만 드는 거였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들 수 있게 됐어요. 수입이 한 20몇만 불 되는 사람들까지도 오바마 케어를 듭니다. 4인 가족 기준에. 이 정도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바마 케어 세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세율이 몇 프로면 24%에다가 8.5% 더하면 30%가 넘어요. 32%예요. 오바마 케어가 세금이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세금만 더 내는 게 아니라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것까지 세금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3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위쪽에 있는 사람이 리타이먼트 플랜을 해야 IRA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IRA에다가 5,000불 갖다 집어넣었더니 세금만 깎이는 게 아니라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도 적게 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 줄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30몇 %씩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립학교 학비입니다. 사립학교. 자녀분들이 만약에 사립학교 에모리 같은 데 간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 학교에서 니드 베이스 스칼러십을 주잖아요. 그렇죠? 니드 베이스 스칼러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 절 주고 수입이 적은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게 니드 베이스 스칼러십이에요. 모든 사립학교 다 여기 에모리 당연히 이렇게 하죠. 사립학교가 아닐지라도 조지아텍 그리고 UGA 정도까지는 지금 CSS 프로파일러 사립학교하고 똑같은 거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세금입니다. 내가 수입이 많으면은 더 많이 내는 거고 학비를. 그리고 수입이 적으면은 스칼러십을 받잖아요. 그게 세금이에요, 그것도. 그럼 몇 프로 나냐? 32%나 나요. 3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한 20만 불 버는 사람인데 오바마 케어 갖고 있는데 우리 애가 또 사립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학비까지 생각을 하면 세율이 얼마 되냐면은 24%, 8%, 32에다 30, 64%. 내가 10,000불 더 벌었더니 학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합쳐가지고 6,400불 더 낸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낫죠. 그렇게 낼 거면, 그쵸? 근데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수입을 10,000불 줄이면. 내 수입을 401k 같은 거 해가지고 10,000불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세금 24% 안 내고 오바마 케어 8.5% 세이브하고 학비 32% 세이브, 6,400불 세이브합니다. 지금 저는 연방정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아 주정부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조지아 주정부 세금도 있어요. 그건 7%,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6%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애들이 사립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리타이먼트 플랜이 꼭 필요한 거예요. 2024년 FAFSA 규정이 최근에 새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401k 프로핏 쉐어링 DB 플랜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는 인정해 주겠다. 그 외에 다른 거, IRA 같은 거 인정 안 해주겠다. 내가 IRA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입을 줄였어요. 그럼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학비는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비를 더 내요. 페널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하면 학비 더 냅니다. 그 패밀리 분담금, 그 분담금이 더 늘어나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만도 제가 따로 세미나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자세한 세미나라서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주식 같은 걸 갖고 있어가지고 주식을 팔기까지 했어.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팔았어요. 그럼 뭐 생기나요? 캐피탈 게인 생기죠. 캐피탈 게인이 또 이렇게 생겨요. 이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은 18.8%, 어떤 사람도 저 뒤에 가면 23.8% 내기도 합니다. 연방정부만, 조지아주 정부 아니에요, 아직.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것까지 팔았다 그러면 이거 거의 80% 돼요, 80%. 만불 더 벌었더니 8,000불 세금 내는 거예요. 거꾸로 만불 줄이면 8,000불 세이브 하는 겁니다. 그쵸? 엄청나게 효과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라고 세금 우대 은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1k도 있고 IRA도 있고 이런 것도 프로핏 쉐어링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좀 써놨죠? IRA 뭐 6,500불이고 약간 옛날 얘기이기도 한데 50살 넘어가면 7,500불 할 수 있어요. 401k 같은 경우는 50살 넘어간 사람은 1년에 3만 불 할 수 있고 22,500불 밖에 50살 넘어간 안 되는 사람은 22,500불 할 수 있고 프로핏 쉐어링 67,000만 할 수 있고 DB 플랜 이거 재작년 건 얘기인데 죄송해요. 제가 업데이트 못해서 지금 28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1년에 28만 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다가 그럼 갖다가 돈을 내가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런 데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은행에다 갖다 그냥 넣어놔도 돼요. 아무 은행에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프라미스 원뱅크에 가가지고 이거 세미나 한 거예요. 은행 중에서 이거 해주는 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뮤추얼 펀드 살 수도 있어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룹 어니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401k 같은 거 통해가지고 내 그 생명보험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그거 갖다가 사봐야 세금 공제도 안 되니까 못 사시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데 근데 내가 세금 공제한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좋아지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은퇴할 때는 여기 401k에 쌓여있는 돈을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 개인 재산으로 옮겨가지고 따박따박 어차피 연금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IRA로 롤오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샘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영업자인데 수입이 12만 불 있어요. 애들이 2명 있고 오바마 케어를 들어가지고 1년에 거버먼트 서비스를 12,000불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1,000불씩 받는 거죠. 여러분들 오바마 케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싸게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10불만 내는 사람도 있고 1불 내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한 달에 1불 내는 사람도 봤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서 내 걸 내주니까. 정부에서 내 걸 대신에, 그걸 서브시디라고 하죠. 그걸 정부에서 내주는데 그게 맞게 내줬는지 안 맞게 내줬는지를 여러분들 연말에 가가지고 인컴택스 보고하면서 그때 레콘실리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나 오바마 케어 들어가는데 내 수입이 한 5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불만 내게끔 만들어 버렸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내 수입이 10만 불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토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 뭐 제가 이거 직접 계산한 건데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맨 마지막에 하나만 보세요. 최종 세액이 27,000불이에요. 저 사람이요. 자영업자인데 저렇게 됐으면 한 27,000불 정도 됩니다. 오바마 케어 들었었던 거 토해내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27,000불. 이 사람이 만약에 401k를 해가지고 48,000불을 갖다 집어넣었어. 48,000불을 갖다 내 그 401k 은퇴 계좌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3,000불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 차익이 얼마냐면은 13,500불 세이브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가지고 29% 세이브한 겁니다. 내가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자리에서 29% 나한테 이자 준 거하고 똑같아요. 세금, 내가 갖다 돈을 집어넣었더니 세금을 나를 줬잖아요. 리펀드 줬잖아요. 선이자 29% 갖다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또 계속 자라나겠죠, 어차피. 이거는 연방정부만 계산한 거예요. 조지아주 정부 계산 안 했어요. 조지아까지 하면 29%가 아니라, 조지아가 6%니까 35%. 만불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자리에서 3,500불 나한테 세이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다가 자꾸만 갖다, 집도 물론 좋겠지만, 집에다가만 계속 올인하지 마시고, 이렇게 파이낸셜 에셋을 세금 세이브하면서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 W2 10만 불 받고 있고, S코퍼레이션 갖고 35만 불 받고 있고, 렌탈 수입도 한 18만 불 있고, 뭐 이런 사람이 한 12만 3,400불 세금을 냅니다. 이 사람은. 12만 불 냈는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해가지고 401k에다가 뭐 이런 거 한 17만 불 갖다 집어넣었어요.
수입이 한 60만 불 정도 되니까 17만 불 넣는 거 쉬운 것 같죠? 돈이 없어요. 수입이 60만 불 있어도, 자, 401k에다가 갖다가 10만 불 집어넣으세요. 저 돈이 없어요. 그래요. 어디다 갖다 다 썼을까요? 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집에. 렌탈홈 사가지고 거기다 갖다 다 집어넣고, 거기 꽉 막혀가지고 꺼내 나오지도 못한 데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오히려 융자를 얻어내서, 그쵸?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융자를 얻어내가지고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만큼 38% 세이브합니다. 조자정부 계산 안 했어요. 연방정부는 38%. 이자 얼마 내나요? 라인 오브 크레딧 받아. 요즘 좀 높겠죠? 라인 오브 크레딧, 힐락 같은 걸로 빌리면 한 6% 정도로 이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6%. 6%로 이자 내고 38%에다 조제 6% 더하면 44%네요. 44% 세이브 했어요. 6% 이자 내고 세금 44% 돌려받았어요. 산수잖아요, 산수. 어떻게 나와요? 이자가 아깝나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을 되게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부동산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스텝업 베이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업 베이시스. 미국에서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이 룰이 101년 됐어요. 지난 101년 동안 변하지 않은 룰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아무도 모르세요. 심지어는 회계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내 평생 동안. 올라가가지고 내가 나중에 우리 애한테 이걸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옛날에 100만 불 주고 샀었는데 내가 죽을 때 했더니 이게 1000만 불이 돼버렸어. 1000만 불이 됐으면은 우리 애한테 상속을 하면은 걔가 그거 팔면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하나도 안 냅니다.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요. 왜? 스텝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죽을 때의 그 시장 가치로 걔가 나한테 돈 내고 산 거하고 똑같이 쳐준다 이거예요. 우리 애가 나한테. 그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있어요. 스텝업 10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리 애들이 다 이쁜 게 아니라 어떤 애는 굉장히 꼴보기 싫은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꼴보기 싫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기 바로 전날 얘야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샀던 집을 너를 줄 테니 지금 여기서 사인해.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준 거죠. 그건 증여죠. 상속이 아니죠. 증여했을 때는 스텝업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 100만 불 주고 샀었던 걸로 걔가 산 거하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애가 있으면은 전날 불러가지고 주면은 걔한테 세금 폭탄을 남겨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재산, 그러니까 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겠죠. 그거는 끝까지 갖고 계시라 이거예요. 미리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리 주면은 걔가 나중에 세금 폭탄, 세금을 무지하게 낼 수 있다. 한국 분들이 정말 이런 걸 많이 하세요. 내가 집이 한 서너 개 갖고 있는데 우리 애들끼리 싸울까봐 미리 다 줘버리는 거야, 애들한테. 증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폭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300만 불 주고 건물 하나 샀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걸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감가상각?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게 디프리시에이션이죠.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한 200만 불 디프리시에이션 하면은 내가 분명히 300만 불 주고 샀었더라도 내 취득 원가는 100만 불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게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100만 불밖에 안 남아, 난 300만 불 주고 분명히 샀는데 100만 불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면은 100만 불보다 더 많이 받기만 하면은 나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500만 불에 팔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100만 불짜리를 500만 불에 팔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안 팔게 되면 400만 불에 대해서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안 팔고 부모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100만 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때의 가치가 500만 불이면 500만 불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500만 불 나한테 돈 주고 산 거하고 똑같이 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애가 팔으면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겠죠. 양도세를. 그렇죠? 양도세는 일단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만 걱정하면 돼요. 상속세만.
상속세는 별도니까. 상속세는 이 나라에서 지금 상속세는 1,300만 불까지 없어요. 영주권만 있으면 돼요. 영주권자 이상은 1인당 1,300만 불입니다. 부부 합산하면 2,600만 불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주마다 똑같은. 다 똑같아 연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500만 불을 줬을 때 양도세도 없고 당연히 상속세도 없으니까 우리 애한테 500만 불 캐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꼴배기 싫은 애는 전날 주시면 돼요. 그러셨나요? 그러면은 얘가 세금을 엄청 내겠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끝까지 갖고 있냐 이거예요. 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좋을 때가 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가지고 남겨야지. 그걸 어떻게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걸 안 팔고 어떻게 버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대통령을 모셨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 건물, 그 사람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본인이 이런 부동산들에 대해 가지고 좋은 세법을 너무나 많이 그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2017년 전에는 부동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별로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텐더리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텐더리온 익스체인지. 이게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팔게 되면 원래 양도소득세를 무지하게 많이 내야 되는데 팔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새로 사면 돼요. 그러면 옛날에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을 내가 원래 세금을 냈어야 되는 거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두 번째 건물을 미루는 거예요. 그럼 뭐 어차피 나중에 낼 거 아니야. 안 낸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한번 팔아가지고 딴 거를 6개월 이내에 사가지고 그걸 죽을 때까지 또 팔면 어떻게 해? 또 텐더리온 또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 텐더리온을 반복하다가 그걸 끝까지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양도세도 하나도 안 내고 상속세도 하나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물 팔면서 양도세를 안 내는 게 텐더리온입니다. 뭐 복잡한 룰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걸 내가 어떻게 외우지? 여러분들이 복잡할 필요 없잖아요. 전문가들 머리 아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팔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나 이거 텐더리온 할 거야. 그거 한마디만 하시라 이거예요. 하기 전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그 텐더리온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알아봐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또 뭔가 사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텐더리온 익스체인지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또 401k하고 DB 플랜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텐더리온 가지고 부족해. 내가 건물이 한 10개 있어. 10개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팔았는데 그 파는 거 텐더리온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거 좋은데 나머지 9개에서 들어오는 렌탈 수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금 많이 내야 돼. 그럼 그 플랜, 거기에다가 401k 플랜 셋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LLC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401k 플랜 또 셋업해가지고 세금 하여튼 내가 살아생전에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렌탈 수입이라든지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가급적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뒤로 계속 미루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렌트 수입을 받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 뭔가 여러 가지 플랜을 해가지고. 안 내고 우리 애들한테 홀딩을 다 주는 게 좋은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올인하면 안 돼요. 부동산에 이 얘기 듣고 막 광분하셔가지고 나 부동산 지금부터 딴 거 다 포기하고 이거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 올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절히 나누는 게 좋은 겁니다.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디프리시에이션을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9년 동안 디프리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년으로 보면은 1년에 2.5%밖에 못 해요. 100만 불짜리 내가 빌딩을 샀으면은 100만 불에 2.5%, 1년에 2만 5천 불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이분이 룰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뭘 바꿨냐면은 그 부동산을 잘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 속에 이것도 지금 여기 건물인데 형광등이 있고요. 저기 창문이 있고요. 문짝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바깥에 나오면 주차장에 페이브먼트도 했습니다.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픽스처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고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엔지니어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여기 있는 창문하고 도어하고 이런 거 다 띄어내가지고
그거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엔지니어가 다 계산을 해줘요. 여러분들 렌탈홈도 할 수 있어요. 렌탈홈도 그거 너무 쉬워. 실제로 엔지니어가 오지도 않아요. 그냥 사진만 찍어주면 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렌탈홈이 만약 그러면 비용이 얼마 나오느냐? 렌탈홈은 내가 40만 불 주고 샀다? 그럼 그 중에 10만 불이 픽스처가 나와요. 그거 한꺼번에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디프리시에이션 해가지고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렌탈홈 한 5개 갖고 있어. 근데 나 세금을 너무 많이 내. 그런 사람한테 저는 렌탈홈 하나 더 사세요. 40만 불짜리 하나 사면 제가 그 중에서 10만 불 비용 처리해 드릴게요. 10만 불 비용 처리했더니 세금 하나도 안 내. 그럼 내년 가면 어떻게 하죠? 하나 더 사세요. 내후년 가면은 이제 팔을 때가 됐는데 1031 하세요.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한꺼번에 한 3개 팔았더니 버거킹 건물 하나 살 수 있더란 말이죠. 나중에 가면 버거킹을 팔았더니 스타벅스를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꾸 늘리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면서 계속 늘리는 거예요.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20년 전에 알라바마 양복점 주인이었었어요. 양복점 조그만 거 하나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손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20년 전에 돈을 벌어서 렌탈홈을 2개를 사셨어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텐더리언을 반복했습니다. 팔고 딴 거 사고 운도 되게 좋았어요. 집을 팔고 나서 그 트리플렛 렌트라고 하는 거 있죠? 버거킹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버거킹, 스타벅스 같은 거는 내가 수리도 안 해주고요. 테너트가 다 합니다. 인슈런스도 안 내고요. 프로퍼티 텍스도 내가 안 내요. 테너트가 다 내는 거예요. 나는 신경 쓸 게 없어. 그런 것들을 사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팔면서 텐더리언 세금을 한 번도 안 냈어. 평생 동안. 401k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16개 갖고 있어요. 재산이 30밀리언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세금을 안 내고 그렇게 늘리면은 물론 운도 좋았겠지만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다면은 내가 어차피 건물을 팔 때 텐더리언을 해가지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속할 때까지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디프리시에이션을 아낄 필요가 있나요? 평소에 많이 하자 이거죠. 내가 살아생전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디프리시에이션을 막 하자 이거예요. 막 하다가 나중에 아무리 많이 해도 디프리시에이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팔을 때 텐더리언만 하면 양도세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 애도 양도세를 안 낸다는 디프리시에이션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대통령이 만든 법입니다. 활용 방법.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용 건물을 구입해서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식당을 하나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나 렌트야. 그런데 내가 건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내 식당이 거기 들어갔어. 그럼 그 건물을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50만 불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여러 개인 사람이 건물을 하나, 이것도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렌탈홈 한 10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건 또 부동산 에이전트이기도 해요. 그 사람한테 세금 많이 날 것 같으면은, 연말에 집 하나 사세요. 하나 더. 렌탈홈 하나 더 사세요. 그럼 제가 한 10만 불 비용 처리해드릴게요.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 또 넘어갑니다. 내년도에 그분이 이제 알아가지고 저 올해 2개 샀어요. 이거면 세금 안 내죠? 네, 잘하셨습니다. 집을 샀으니까. 집을 사기만 하면은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집 속에 창문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거를, 예, 있는 걸로 하는 거. 네. 원래 있는 걸로는, 원래 옛날 거는 올드, 그러니까 유즈드는 원래 안 되는 거죠. 디프리시에이션이. 그쵸? 그게 2017년까지의 룰이죠. 2018년부터 바뀌었어요. 2018년부터는 룰이 바뀌어가지고, 유즈드 홈을 샀어도 거기에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장비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게끔 바꿔버렸어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산 것도 할 수는 있어요. 3년 전에 산 것도 할 수 있어요. 디프리시에이션을 비용 처리한다. 네, 그렇죠. 네.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사기에 가까운 정도의 세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같아. 근데 내가 3년 전에 산 건물이 하나가 있어. 그 비즈니스용으로 내가 쓰고,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비즈니스용으로 쓰고 3년 전에 산 게 있어.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게 바꿔버린 거예요.
3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샀는데 3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트럼프께서는 올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같아. 그러면 야, 한 재작년에 저기 라스베가스에 하나 호텔 셋업한 거 있지? 그거 코스세그레이션 하자. 2천만 불 공제. 이러니까 1년에 세금을 700불밖에 안 내죠. 그분 700불 내셨다면서요. 그렇죠? 아마 새로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이런 거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여러 개인 사람이 기존의 건물, 제가 방금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의 건물, 옛날에 사놨었던 걸 하세요. 근데 5년 지난 거는 쉽지 않아요. 5년 지난 거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렌탈홈 3개 있는데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비즈니스용으로 할 정도 되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3개인 경우도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적어요. 한 5개 이상 갖고 있고 LLC도 만들고 뭐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물을 어떤 사람이 팔았는데 텐토리언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텐토리언을 못해가지고 야, 나 지금 세금 엄청 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왔는데 그분이 연말에 가가지고 저 호텔 하나 나왔는데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얼른 사세요. 그 사람이 연초에 건물을 엄청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한 600만 불 나왔어요. 600만 불. 세금을 한 150만 불 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가지고 호텔 산 거예요, 이 사람이. 호텔 하나 디프리시에이션, 1,400만 불짜리 호텔이었었는데, 그거 코스액 했더니 한 450만 불 나오더라고요. 한꺼번에 450만 불 공제해버렸습니다. 호텔 사가지고 운영은 6일인가? 7일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수입은 들어온 것도 없는데, 제가 마이너스 450만 불 났어요. 근데 연초에 600만 불 캐피탈 게인 나온 거하고 마이너스 450만 불 나오니, 그걸 딱 옵셋을 시켰더니, 세금 한 20만 불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에코세금, 부동산 대통령 얘기 나오죠? 저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텐토리 익스체인지를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내가 300만 불 주고 샀었는데, 디프리시에이션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나면 100만 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 팔려고 내놓으려고 해보니까, 이 값이 400만 불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팔면은, 300만 불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 사람이 세금을 내기 싫으면은 요만한 거 하나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불짜리 하나 산다고 하면 해보죠.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500만 불짜리 사게 되면은 요 300만 불의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가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내고 어떻게 되냐면 그럼 500만 불 나 분명 500만 불 주고 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팔아가지고 400만 불밖에 없는데 500만 불에 살려고 하니까 내 돈 100만 불 더 갖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캐시 인젝션을 해야죠. 그래서 분명히 나는 100만 불, 이 400만 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취득 원가는 100만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00만 불에 대해서는 이건 고스트 에셋이에요. 나는 분명히 돈을 갖다 집어넣었지만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불 갖다 더 집어넣어야 돼요. 요 300만 불은 내 장부상에 잡히지 않는 고스트 에셋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300만 불은 없어지고요.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나는 분명히 500만 불짜리 샀는데 내 취득 원가는 200만 불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300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내가. 200만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200만 불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200만 불에 팔 리는 없잖아요. 나중에 비싸게 팔겠죠. 이거를. 그랬을 때 하여튼 세금 계산은 내가 200만 불에 산 것처럼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팔면은 그때 가서 세금 온팡 뒤집어 쓰겠죠? 그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텐토리언을 또 해라. 텐토리언 하다가 어떻게 해라? 꼴보기 싫은 자식이 있어도 전날 주지 말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어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평생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지 않다고 그랬죠. 전문가들한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10밀리언까지 갔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양도세 하나도 안 내고 10밀리언에 돼가지고 상속세도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30밀리언까지 상속세 안 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한번 이거 뭐 간단한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도 갖고 있고 부동산도 갖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간 수입이 30만 불입니다. 30만 불. 30만 불인 사람이 세금을, 이거 캘리포니아 건데, 캘리포니아에 가서 제가 세미나 할 때 썼던 건데 78,500불을 내야 되는 캘리포니아 세율 무지하게 높거든요. 12%예요. 그래서 78,500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어떤 거를 플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한테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하라고 그랬어요. 저기 저 건물에 대해서. 그랬더니 5만 불이 비용 처리가 돼버렸어요. 5만 불에 대해서 세금 안 내겠죠. 그 다음에 401k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만 불 집어넣으시겠대요. 5만 불 코스트 세그리게이션하고 401k에다가 갖다 10만 불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30만 불이 15만 불로 바뀝니다.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아까 0%, 10%, 12%, 22%, 24%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색깔이 진할수록 세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색깔 진한 것만 없어져. 제일 위에 쪽만 없어져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26,000불로 줄었어요, 세금이. 78,000불 내실 사람이 2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제가 이런 세미나를, 사실은 이 세미나를 제가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세금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로, 죄송하지만 저희 사무실 지금 더 이상 클라이언트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23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작년 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가능성이 거의 별로 없어요. 2023년 지나기 전에 뭔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어떻게 뭐가 될까 안 될까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제가 이거 상업적인 용도로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너무 걱정스럽다 이러신 분들 있으면 4월 15일 지나서 내년도 거 세금 용도로 상담을 오시면 그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했었던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내가 끝까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텐토련하고 스텝업 하면은 저거는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5만 불 비용 처리한 거는 비용 처리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텐토련 하면 되니까, 코스액 하면 되니까, 상속하면 되니까. 요건 어떻게 되나 보죠. 401k 했었던 거를 내가 평생 동안 1년만 딱 한 거 아니죠. 평생 동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 자라날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야, 그 401k IRA 해봐야 나중에 세금 다 도로 낸다며. 은퇴하고 나가지고 그거 받을 때마다 세금 낸다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한번 그거 안 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401k 열심히 평생 동안 해서 200만 불 갖다가 모아놓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200만 불. 200만 불 쌓는 것 불가능에 가까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100만 불도 어려워요. 지금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한 사람 평균 40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16살 때부터 일한 사람들도 40만 불밖에 못 모았어요. 200만 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200만 불일 때도 세금을 별로 안 내요. 200만 불일 때 어떻게 되냐면 200만 불 하고 은퇴하고 나서 200만 불 있는 사람이 부부가 1년에 들어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1년에 11만 불씩 나옵니다. 1년에 11만 불. 내가 소셜 시큐리티 받고 있고 1년에 11만 불의 IRA 위드로를 해가지고 세금을 11만 불만큼 텍스 오브 인컴이 잡혔어요. 그때 내는 세율이 10% 정도 됩니다. 최하 세율이에요. 그때가. 시니어 부부가 1년에서 11만 불 수입 있을 때가 딱 그럽니다. 200만 불 있을 때도 최하로 내는 거예요. 내가 갖다 집어넣을 때는 30%, 40% 세이브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10% 내는 거죠. 그걸 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라트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라트 IRA 너무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가 세금을 안 낼 건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트래디셔널 IRA 100만 불씩 200만 불씩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기껏해야 3%, 4%밖에 안 낼 건데 나중에 3%, 4% 낼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 30% 세이브할 찬스를 버리고 라드에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라드는 나 은퇴하고 나서도 세금 막 한 30%씩 낼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라드 하면은 텍스 디퍼드 그로우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텍스 디퍼드 그로우스 우리 주변 주식을 산 다음에 안 팔면 돼요. 안 팔고 가만 놔두면 텍스 디퍼드 그로우스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라떼는 그걸 내가 조절할 권리까지도 뺏어버리고 지네들이 관리를 하니까 내가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트래디셔널 하이웨이가 훨씬 더 좋아요. 이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401k 중에서 제가 아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도와줄 2023년도 것도 어떻게 해당이 돼요. 이게 솔로 401k예요. 직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직원이 하나도 없고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2명만 일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솔로 401k라고 하는 거를 지금 2024년도에 셋업을 해가지고 2023년도 세금을 줄이는데 지금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효과도 꽤 나와요. 비용도 저렴해요. 셋업하는 비용, CPAP까지 다 합쳐가지고 800불이면 되고요. 매년 비용 500불. 일반 401k는 이 비용이 셋업할 때 1,500불, 매년 비용 1,500불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 401k는 굉장히 싸요. 직원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부부 1인당 약 4만 불 넣을 수 있어. 직원만 없으면. 부부 두 분 합쳐가지고 8만 불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웬만한 세금 문제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세금 문제. 어니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이자가 지난 20년간 최대예요. 피도 거의 없어요. 어니티는. 여러분들이 어니티를 잘 모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여러분들한테 어니티를 잘 권하지를 않아. 자기네들이 커미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니티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피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코스트도 굉장히 작고 한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지난 20년간 최대라는 거예요. 어니티에서 되게 많이 있어요.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고 이자가 높은 회사도 있고 나면 쇼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쇼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한 두세 군데만 알아보면 돼요. 그렇죠? 초1급 회사들은 이자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초1급 회사들은 상위 1급 한 두 번째 티어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자율이 되게 좋고 웬만하면 망하지 않아요. 어니티 인슈런스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솔로 401k 할 수 있어요. 근데 건물이 좀 많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상업용 빌딩 하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거 아직 안 됩니다. 상업용 빌딩 한 2개면은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이 한 5개 이상 되면 LLC 만들었어요. 만드셨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 직원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023년도 거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딴 건 몇 개 있는데, 그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해야 되겠다. 지금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작년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돼요. 근데 그건 건물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컴이랑 상관없이 아니요, 인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역시 지금까지는 이제 401k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은퇴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사무실이 여러분들 최환영 선생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환영 선생님이 제가 그 제자이기도 하고 그 석세서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50년 된 외계 사무실이에요. 최환영 선생님이 처음에 셋업해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 가서도 세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가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 가서 이중국적 취득해야지 그 생각하세요. 한국 가면은 무조건 집 하나는 그래도 사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한국에는 있잖아요. 이중국적을 한다는 얘기는 한국에도 세금 내고 미국에도 세금 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거주민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상속세 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한국에다가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 엄청 세요. 50%입니다. 한국에다가 그래도 한국에 강남에다 집 하나 살려고 했더니 정말 조그만 거 하려도 10억 원 있어야 되겠더라. 그럼 나중에 그 중에서 한 3억은 그대로 상속세 내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한국에 갈 때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한국에 갈 때 건물을 내 이름으로 사지 말고 우리 애들 이름으로 사세요.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돈을 여기서 줘요.
상속세, 증여세 없잖아요. 여기서 줘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애들 이름으로 한국에다 건물을 사요. 거기 가서 내가 살아요. 우리 애가 착하니까 나를 내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집에서 살면은 상속세 한번 넘어갔네요. 내가 죽어도 이미 우리 애들 거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너무 많은 권리를 주고 싶진 않아. 그러면은 그 집이 만약에 10억짜리다. 우리 애들한테 2억만 줘요. 애들이 2억에 그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를 드려야 되겠죠. 그 전세를 내가 들어가. 그럼 우리 애가 나를 쫓아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 전세 융자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 전세 융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상속세 넘어가는. 제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빈털터리로 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뭔가 구입을 하겠다? 구입을 했다? 상속세 다 뺏기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국적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양쪽 나라에다 다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건. 사실 한국 정부에다가 내가 굳이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미국에 건물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막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으로 취득을 해버렸어. 한국의 거주민이 돼버렸어. 그럼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다 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명보험 받는 것까지도 한국에다가 내는 거예요. 물론 한국 정부에서 모르죠. 내가 미국에다 생명보험 갖고 있는지, 내가 미국에 건물을 갖고 있다가 우리 애는 당연히 시민권자니까 걔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한국 정부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굳이 국세청에 가가지고 나 미국에 뭐 있는데 이거 내야 됩니까? 이러지만 않으면은 넘어가는데 지금은 넘어가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국가 간의 정보 전달 같은 것들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다 오픈되고 있고, 그쵸? CBDC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드는 비트코인이죠. 그런 것들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 거래했었던 계약, 히스토리가 근거가 다 남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과연 모를까요? 한국 정부에서?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1,300만 불 150억 원까지 세금 안 낸다고 그랬죠? 한국에서는 5천만 원 넘어가면 세금 내는 거예요. 상속세 내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중국적 취득하고 최악의 경우로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한국에 상속세 50% 내고 미국에 40% 내고 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90%를 뺏긴다는 거죠. 90%를. 양쪽 나라에 다 냅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조세협정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 사이 조세협정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세협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쪽 나라에 세금 다 내셨어요? 그럼 이쪽 나라에 나오는 세금은 그만큼 깎아드릴게요. 이게 조세협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세협정을 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협정이 있지만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조세협정을 해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 8개 국가밖에 안 해줬어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에다 나 세금 다 냈는데요. 상속세 다 냈는데요. 그럼 미국에는 안 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또 내세요.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국가에 다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금을 양쪽 국가에다 다 뺏긴 사람들은 또 쉬쉬해요. 소문도 잘 안 나. 그렇게 뺏겼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진짜 그렇게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찾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스테이트 플래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포메이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테이트 텍스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이스테이트 텍스는 돌아가신 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한국하고 거꾸로예요. 한국에서는 받은 사람이 내죠. 증여세도 받은 사람이 내고 상속세도 받은 사람이 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타이틀이 우리 애들한테 넘겨가고 난 다음에 그 애들이 그걸 처분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이 내는 거예요. 그게 상속세고 증여세가 한국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은 거꾸로예요. 증여를 하든지 상속을 하고 싶으면 먼저 세금부터 내야 돼. 세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지 않으면 우리한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1,300만 불 넘어갔을 때나 신경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미국의 이스테이트 텍스입니다. 세율은 40%고요. 1,300만 불 넘어가는 경우에만 해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신경 써야 돼요. 리빙 트러스트. 한국 분들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들 윌 알죠? 윌. 유언장. 유언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언장을 만들면 우리 아들끼리 최소한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언장이 있으면 더 골치 아파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생깁니다. 코트에서 프로베이션. 이 사람의 재산을 애들한테 제대로 다 넘기는 걸 하기 위해서 트러스티도 뽑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요? 판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프로베이션으로 가느냐. 우리 집 하나 딸랑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안 가도 돼요. 그럼 패스트트랙이에요. 안 가도 돼요. 우리 집 하나 있고 렌탈홈 한 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 프로베이션으로 들어갑니다. 프로베이션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무지하게 비싼 프로세스예요. 프로베이션. 엄청납니다. 그거. 그 안에서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그 사람들 인건비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한 5년 전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 5년 전에 시간당 2,000불이었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더 올랐겠죠? 그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베이션 넘어간다고 하는 게. 시간당. 그 사람들 일을 빨리 할까요? 천천히 한다니까, 천천히. 네. 그래서 엄청나게 몇만 불, 심지어 몇십만 불 갖다가 코드 판사가 내리니까 내는데 그게 다 인건비예요. 사실은. 그거 하기 싫으면 리빙 트러스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윌 만들면 안 됩니까? 윌 가지고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윌을 쓸 때 그 윌이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조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변호사가 그냥 써주는 거예요. 타입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썼어. 우리 앞집을 우리 큰애한테 줄 거고 우리 뒷집은 우리 작은애한테 줄 거다. 이렇게 썼어. 내가. 그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타이틀이 없는데도 그렇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모르니까 판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윌 있어요?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너 이거 20년 전에 쓴 건데 20년 전에 너 타이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조사해봐야 되겠어. 변호사 와. 회계사 와. 니네들이 조사해. 그거 너 돈 다 내. 이렇게 하는 게 윌이에요. 윌을 하지 말고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으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어, 내가. 그럼 판사가 딱 보고, 이 사람 트러스트 있네. 이건 제껴. 이건 이미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니까 이건 제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 만들지 말고 리빙 트러스트 만드세요. 내가 재산이 우리 집 하나밖에 없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렌탈홈 하나 정도 더 있다? 그럼 리빙 트러스트 만드세요. 내가 언제 돌아가실지는 그분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돌아가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언장하고는 다르고 프로베이션을 거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리버커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취소가 가능해요. 리빙 트러스트 만들었다고 취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취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나는 우리 애한테는 이런 걸 주고 싶은데 우리 며느리는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진짜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 리빙 트러스트 만들 때 거기다가 며느리는 안 된다고 다 씁니다. 정말로 써요. 며느님이 사인도 하셔야 돼. 네. 자기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라이프 인슈런스 얘기 나왔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라이프 인슈런스는 내가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생명보험금 나오잖아요. 그 생명보험금에 대해서 세금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내가 죽어가지고 나오는 건 세금 내는 건 아니죠. 소득세는 안 내요. 소득세는 안 내지만 상속세는 계산됩니다. 내가 재산이 1,200만 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내겠지. 근데 내가 죽었더니 생명보험금이 500만 불이 나와버렸어. 1,700만 불 됐잖아요? 그럼 내는 거예요. 왜 내냐면은 내가 평소에 돈을 내가지고 쌓아놓은 거니까 그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캐피탈 에셋은 아니지만 내 재산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가지고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재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안 내면 돼. 우리 애가 내면 돼. 내 생명보험료를 우리 애가 나한테 내주는 거예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내준 다음에 내가 죽었어요. 그럼 그때 나오는 거는 상속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안 냅니다. 우리 애가 대신 내주면 돼. 근데 우리 애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기프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년에 17,000불까지는 기프트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7,000불까지는 기프트택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면 된다. 기프트택스 보고도 안 해, 그건. 사실은 1,300만 불까지 안 내는 건데, 17,000불이라는 거는 보고도 안 해도 되는 게 그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애가 있고요. 우리 애가 있고, 며느리도 있고요. 손자도 있고요. 둘째도 있고요. 그쵸? 그 남편도 있고요. 다 17,000불씩 줄 수 있어요. 다. 1년에. 그럼 다 합쳐봤더니 한 6만 불 됐어요. 걔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 라이프 인슈런스 사주는 거야. 6만 불짜리를. 꽤 큰 거 살 수 있어요. 그럼 나 죽을 때 상속세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소득세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걔네들한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일릿이라고 불러요. 아일릿.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50만 불을 내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은 그러면 그 1년에 17,000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하루 생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평생 1,300만 불까지 줄 수 있으니까 50만 불 주면은 증여세 보고는 해야 되지만 증여세는 안 냅니다. 17,000불 넘어가면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안 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17,000불은 그런 얘기예요.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건물들 뭐든지 살 당시 발효에 대해서 그렇죠. 캐피탈 개인이 생기면 그 텍스는 자녀가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가치가 올라간 재산이 아니라 현금 증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니까 현금 증여는 말이 되지만 내가 갖고 있었던 20년 전에 샀던 집을 우리한테 증여하는 거는 꼴보기 싫은 애들한테만 하라 이거죠. 그렇죠? 네. 증여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TOD, POD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TOD라고 하는 거는 Transfer on Death의 약자야. 내가 죽었을 때 자동 트랜스퍼가 되는 거. 주식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POD라고 하는 거는 Payable on Death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페이하는 거. 저거 뭐 하는 거냐면은 은행에 가서 아니면 주식 계좌 만들 때 거기다 셋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셋업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애한테 누구한테 가게 해줘. 우리 애가 2명 있으니까 반반씩 가게 해줘. 은행에 가면 다 사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리빙 트러스트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어도 돼. 어떤 사람이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리빙 트러스트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재산들 다 거기다가 열거해가지고 다 넣어놨는데 딱 하나 까먹었어. 은행 계좌에 몇만 불 있는 걸 까먹었어요. 그걸 안 했어. 그거 하나 때문에 애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가지고 증여상속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변호사한테 피 무지하게 내겠죠. 그렇죠? 나중에 IRS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웬만큼 되신 분들이 은행에다 어카운트 하나 만들었다, 주식계좌 하나 갖고 있다가 TOD, POD 꼭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저런 거는 리빙 트러스트 변호사비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리빙 트러스트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저런 거는. 리빙 트러스트 들어가는 건 뭐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굳이 넣으려고 하면 은행 계좌 같은 것도 넣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집어넣고 그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나면은 그 부동산의 디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름으로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까지 해야지 트러스트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트러스트를 어떤 변호사가 무지하게 싸게 1,500불, 2,000불 해준대. 거기 갔더니 그 변호사는 다큐먼트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디드 옮기고 이런 작업을 안 해줘요. 그게 펀딩이거든요. 펀딩하는 작업을 안 해주는 변호사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리빙 트러스트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는 펀딩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서류 조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리빙 트러스트. 평생에 한 번 하고 나중에 재산의 구조가 내가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놨다가 그 건물을 팔면 어떻게 되지? 그 변호사한테 또 가야 돼. 그래서 팔았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잠깐만요. 선불을 받아요. 보통. 내가 평생 관리해준 그 리테이너라고 하죠. 선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가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데 선불 받는 거가 좋은 거예요. 평생 서비스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조금 전에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에 부부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 이름을 타이틀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서는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 이름 넣었어요. 그럼 IRS에서 그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의 가치의 절반을 애들한테 그 시점에 준 거죠. 증여는 안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니, 타이틀이 3명이 들어갔다. 예. 그래서 조인트 테넌시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변호사님들은 그런 거 잘하시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사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 이름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리빙 트러스트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재산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텐더리온 같은 거를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Q-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Q-. 그게 뭐냐면은 Q-이라고 하는 거는 Qualified Domestic Trust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1인당 1,300만 불까지는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합산하면 2,600만 불까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부부가 둘 다 시민권자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서바이버가 있잖아요. 서바이버가 있으면은 그분께서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1,300만 불을 물려받아서 혼자서 2,600만 불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남아 계신 분이 시민권자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아 계신 분이 영주권자면은 안 돼요. 트랜스퍼가 안 돼요. 그게 뭐 그 시민권자의 경우에 뭐 여러분들 구글에 찾아보면 당연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시민권자 얘기고 영주권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많아, 굉장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살아남으신 분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주권자이시면은 빨리 시민권을 받으시면 돼요. 빨리.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나한테 될 건데, 그럴 때 Q-을 만드는 겁니다. Q-.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재산을 일단 트러스트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한테 아직 상속이 안 됐어. 트러스트에 갖다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내가 빨리 시민권 받아요. 받으면 되잖아요. 신청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 Q-에 있는 걸 나한테 옮겨. 그러면 이분의 1,300만 불이 나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체리티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에 무슨 뭐 가해서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어디다가 종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세금이 오히려 줄더라. 그래서 한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로 그래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으신 사람들은 체리티 트러스트를 또 이용을 해요. 이용한다고 하니까 좀 뭐한데, 기부도 하고 내 상속 재산에서 없애면서 또 세금도 세이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텐더리온을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텐더리온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지금 80인데 죽어도 이제 텐더리온도 못하겠어. 나 이제 그런 거 말고 나 상속도 싫으니까, 상속도 해도 또 나는 세금도 내.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싫으니까 이런 거 뭐 없을까? 그럴 때 CRT라고 하는 거예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띄어내가지고 Remainder Trust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팔아요. 그러면 트러스트는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양도세를 안 내요. 거기 다 있어요. 그 있는 돈을 내가 매년 연금을 받아요. 그 연금 받을 때만 세금 냅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기부를 한 거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도 받아요. 정확하게 합법입니다. 정확하게 합법이. 부자들은 많이 써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또 플랜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미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세금 문제들을 하나씩 듣고 그걸 상의를 해도 상담을 드리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몇십 년 동안 프랙티스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저희 클라이언트가 한국인들이 정말 모르시는 것들, 소셜 시큐리티도 모르시고, 텐더리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툴이라고, 내 건물에 401k나 이런 플랜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평생 동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셜 시큐리티부터도 디자인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은 거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아쉬워가지고 순수하게 인포메이션 온리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 세미나에 썼던 거는 여기서 지금 여기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이 비디오를 성당에다가 아마 유튜브를 올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인컴택스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 저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셔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경우 죄송스럽게도 거의 그렇습니다. 나중에 비디오 보시고 공부하세요. 네. 혹시 만약에 한국에서 재산을 만약에 상속받을 게 있는 걸 세이버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나한테 상속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에다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렇죠?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세요. 미국의 거주민입니다. 그러면 한국에다 내야 될까요? 안 냅니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되니까. 받는 사람이 거주민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재산도 한국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다가는 나는 안 돼. 죄송해요. 근데 나는 한국의 거주민이 아니지만 건물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데 건물이 여기 있어. 그래서 그 건물을 나한테 상속을 했어. 그럼 한국에다가는 상속세 안 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뭐 거주민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지만. 근데 한국에다 분명히 내긴 낼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다가 다 냈어요. 그러면 미국에다가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죠. 미국의 상속세. 미국의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보고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받는 사람이니까 미국에다 보고할 자격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재산도 한국에 있어요. 그럼 미국에다 상속세 보고해야 될까요? 안 하죠. 재산도 거기 있고 주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한번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재산이 결국은 내 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IRS에다가 언젠가 그 재산을 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IRS에다가 갑자기 너 이거 갑자기 어디서 났어? 그동안 한 번도 보고 안 하더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미리 보고합니다. 뭐냐면은 상속세 보고도 아니고 증여세 보고도 아니지만 내가 하여튼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IRS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내가 증여를 받든지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받든지 했어요? 그 받은 해에 IRS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 안 냅니다. 그 보고하는 거가 폼 이름이 3520이에요. 3520 기억하세요? 3520. 그건 인컴택스의 일부가 아니에요. 인컴택스 할 때 자동으로 같이 보고하는 그런 폼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다 적어가지고 IRS에 페이퍼로 사인해가지고 따로 보내는 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계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거 보고 안 했을 때 벌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꼭 여러분들 회계사한테 가가지고 나 3520 파일할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오케이? 네. 잠깐 아까 조금 취급을 했는데 어뮤니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어뮤니티가 주로 이제 말하는 거는 일정 금액을 집어넣고 라이프타임으로 돈을 매달 때 받는 게 있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텀으로 해갖고 3년, 5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원금 보장이 되고 달달이 돈이 나오는 게 있는지요. 예, 저는 어니티 뭐 상품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가가 오히려 계시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니티는 내가 갖다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돈을 원금까지 합쳐서 평생 동안 나한테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네, 원금이 보장되는 기간은, 원금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집어넣은 어큐뮬레이션 피리어드가 있어요. 나한테 돈을 주기 전에 돈을 집어넣고 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자를 계속 불려주죠. 그때는 원금이 당연히 보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내가 받아요. 나중에 받을 때가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만 받고 원금은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원금까지 같이 받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걸 3년 뭐 이런 식으로 텀으로 해갖고 오케이. 자, 이제 그런 부분은 어니티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데, 원칙을 말씀드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원금은 끝까지 보장되면서 나한테 이자만 따박따박 줘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플랜은 없습니다. 아니, 내 말은 평생 하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3년씩 3년 거치로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그게 모든 어니티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거치를 합니다. 모든 어니티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 TOD가 주식에 아이들 이름 들어가 있는 게 같은 건가요? 베네피셔리 이름 들어간 거랑? 예, 베네피셔리 이름 들어간 거하고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겁니다. 예. 주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베네피셔리를 꼭 쓰라고 하죠. 예.
같은 겁니다. 저희가 인컴택스 낼 때요. 1인당 10만 불까지는 10%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12%로 내는 거예요. 그 이상만 되면은. 12%, 13%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13만 불이 됐어요. 수입이. 10만 불까지는 12% 내는 거고요. 넘어가는 3만 불에 대해서는 22%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부 합산으로는 없는. 그게 부부 합산했을 때 기준이에요. 네. 네. 부부 합산. 싱글일 때는 그게 5만 불이죠. 네. 저 POD에서요. 그 베네피셔리랑 같다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이름을 갖다가 2명을 넣으면 그게 50%가 되는 네. 건가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걸 만약에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 만드셔야 돼요. TOD나 POD는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할 수가 없고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밖에 못 합니다. 3명이면 33%. 예, 그렇습니다. 은퇴한 시니어가요. 은퇴한 시니어이기 때문에 소득은 없는데 금융 투자 소득이 생겼어요. 금융 투자 소득이 생겼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디프리시에이션을 저는 이제 회계사이기 때문에 제가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뭔가 텍스트를 써가지고 세금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하든지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든지 401k를 하든지 뭐 이런 겁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세금 떼고 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QCD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RMD가 뭔지 알고 계시죠? RMD. 은퇴하고 난 사람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강제로 조금씩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강제로 받아야 되는 게. 네. 매년 조금씩 내가 갖고 있는 은퇴 자금의 401k나 IRA 갖고 있는 것 중에서 1년에 4%씩은 내가 강제로 받아야만 돼요. 네. 그것도 이제 72로 넘어갑니다. 네. 저 때는 73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 RMD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RMD를 받은 거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게 되면은 헌금 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표준 공제가 있고 아이터마이즈드 디덕션이 있는데 표준 공제가 시니어의 경우에 3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도 안 하고 이자도 안 내고 프로퍼티 텍스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도 어차피 3만 불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시니어들의 경우에. 그런데 내가 헌금도 하고 집에 이자도 내고 프로퍼티 텍스도 냈어요. 3만 불을 냈어.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어차피 3만 불의 표준 공제는 하는 건데 내가 헌금하고 이런 것들 3만 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수입이 내가 공제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헌금의 의미가 별로 없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QCD라고 하는 게 있어요.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그 뭐냐면은 내가 어차피 RMD를 받아. 근데 나 1년에 헌금 얼만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RMD 하는 나한테 주는 기관에다 얘기를 해요. 나한테 주지 말고 우리 교회에다 직접 주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발행되는 1099 RD 금액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수입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수입에서.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꼭 해야 되는데 RMD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에다 얘기해가지고 QCD 해주세요 하면은 그건 효과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받은 다음에 교회에 헌금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캐피탈 게인은 스테이트에도 있나요? 그럼요. 네. 스테이트에도 있습니다. 조지아는 6%입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이나 이자 소득이나 디비던드 소득이나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은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로 은퇴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가 어디 있냐요?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그렇죠? 워싱턴 스테이트, 그렇죠? 네바다, 뭐 이런 데가 없잖아요. 조지아도 사실상 없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네. 조지아는 65세가 넘어간 분들한테는 1인당 1년에 6만 5천 불까지에 대해서, 물론 근로소득은 안 돼요.
근로소득 아닌 모든 소득에서 1인당 1년에 6만 5천 불까지 조지아 스테이트 세금 없습니다. 부부 합산해가지고 13만 불까지 없습니다. 13만 불이면 세금 내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지아에 이렇게 시니어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더라? 아주 유명한 그 미국 저널에도 열렸고요. 지금 조지아가 미국 전체에서 시니어들이 은퇴하기 좋은 스테이트 중에서 3등 안에 들어갑니다. 1등 한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세금도 없는 데다가 세일스 텍스도 싸고, 집값도 싸고, 프로퍼티 텍스도 싸고, 뭐든지 다 싸요. 시니어들만 소득세까지 없애주기까지 했어요. 벌써 10년이 넘게 이 룰이 적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조지아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고,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가지고 시니어들이 무지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만약 부동산은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금융에 쓰시다. 그러면 위일이나 리미스터 트러스트를 안 해도 상관이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D만 셋업해 놓으시면은 그걸로 다 통과됩니다. 네. 만약에 한국에 집이 있어갖고 그 집을 뭐 10만, 100만 불 정도에 팔았다. 한국 한 10억 정도의 집을 팔았다. 그러면 조지아에 사는 사람은 인컴 텍스 그거는 내게 되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6만 5천까지만 들는 거죠, 1인당. 그렇죠. 한국에서 양도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한국의 양도소득세 세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국의 거주민이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럼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 조세 협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다가 세금을 다 냈으면 미국의 연방 정부에는 최소한 세금을 또 내는 법이 별로 없어요. 아주 많으면 내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주정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권이 없어요. 외국 정부하고 조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한국에다 세금을 냈어도 조지아 주정부에 또 내야 됩니다. 6만 5천 불까지는 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이 인컴 텍스 없는 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 큰 거 팔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로 이사 가세요. 진짜로. 그 동네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또 한국 가서 한 6개월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국 가서 정말로 내가 몇십억 원짜리, 몇백억 원짜리를 한국에 있는 걸 팔아야 되겠다. 그럼 한국 가서 제가 6개월 살다 오세요. 그러면 조지아의 레지던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6개월만 살면은 조지아의 파트 2어 레지던트만 돼도 조지아의 세금은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플로리다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다 렌탈하면 집 하나 사놓고 거기서 그냥 6개월 살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몇 억을 세이브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불법도 아니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질문.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직장 잡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401k를 해야 되냐, 라스를 아까 선생님 말씀 401k가 훨씬 좋다고 그러고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라스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조언해 주시면 젊은 친구 20대 또는 30대들한테는 401k 라스. 네. 저는 라트는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트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지금 당장 세이브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는데 텍스를 내지 않고 자라난다는 거죠. 텍스 내지 않고 자라나는 거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안 팔지만 않고 가만 놔두면 텍스 안 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텍스 내지 않고 자라나는 거는 절대로 메리트가 아니에요. 그 자라난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찾을 때 세금을 전혀 안 낸다는 게 메리트처럼 들리죠. 근데 그때 가서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원래 안 내는데 그 몇 프로 내지 않는 그 세금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 세이브할 거를 놓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401k를 20살 때부터 무조건 많이 해라라고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나이가 40이나 50이 됐는데 그때 401k 넣는 거는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65세에 은퇴할 거니까. 지금 40, 50이면 은퇴할 날이 한 10년, 2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당장 세금 세이브하고 나중에 이거 좋은 얘기죠.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쵸. 막 넣어야 되겠죠. 근데 젊은 애 지금 20살짜리 애가
그런 걸 집어넣으면 자그마치 45년 동안 거기다 갖다 넣어야 돼요. 지금 당장 30% 세이브 하는 건 좋은데 45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과연 젊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도전을 하고, 그죠? 뭔가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뭐 이런 찬스가 있는데, 거기다 묶이는 거가 과연 좋을지, 저는 그거는 조금, 하여튼 참고로 저희 애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이 뭐, 그거 가지고 딴 걸 해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